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쓰레기 같은 국민학교 선생님에 대한 기억. 바야흐로 1992년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그 당시 담당 선생은 약 40대 초반의 남 선생이었다. 이 선생이 웃긴 게 깡마른 게 체육 선생보다 더 달리기도 잘하고 엄청 성질이 더럽고 애들 잘 두들겨 패다가도 웃기는 그런 재주가 있었다. 사람은 좋아 보였었다. 성함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나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다른 놈들은 고추랑 겨드랑이에 털도 나는 그런 시기였다. 아마 막 여름이 오기 전이었던 것 같다. 당시 여자 부반장과 나는 주번이어서 수업 종례 후 1시간 정도 더 남아서 청소를 했다. 그의 이름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 애가 성장이 유난히 빨랐다. 그 애랑 선생은 교실에 있었고 난 바닥 걸레지름 물 받으러 밖에 나갔다가 교실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교실 근처에서 그 애가 막 하얗게 질려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나한테 오더라. 덜덜 떨면서 오라고 나한테 말하고 하는데 난 그 애를 피해서 그냥 교실로 들어갔다. 1992년 엄청 보수적일 때고 여자랑도 말 잘 못 섞을 시절이다. 교실로 들어가니 그 우리 선생이 책상 위에 다리 오므리고 앉아 있더라. 그때 한참 어렸었다. 야동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던 시절이고 비디오 플레이어도 없는 집이 많을 때였다. 그런데 사람이 본능이란 게 있더라. 뭔가 우리여 부반장이 당해서는 안 될 짓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더라. 그리고 며칠 후 그 선생이 전근을 간다고 했다. 그 선생과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는 어려서 모든 반 애들이 울고 있었는데 울지 않고 있었던 아이들은 딱 2명이었다. 나하고 그 부반장. 그 부반장은 아주 무섭게 그 선생을 노려보고 있더라. 선생도 울면서 반 애들 하나하나 인사를 했는데 마침 나에게 오는 턴에서는 내 눈치를 보더라. 그것이 느껴지더라. 그렇게 선생은 시골로 갔고 난 그 부반장과 학년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다. 자라고 나서 이 일을 회상해보니 그네 교실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더라. 90년대 저런 쓰레기 선생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선생들이 공권력이 무너진 곳에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에게 당하는 거 보니 마음이 쓸쓸하더라. 실제로 더러운 인간들은 저 당시에 교권을 잡고 있던 인간들인데 이런 걸 보고 큰 나 같은 놈이 자라서 애들 학교 보내니 선생을 믿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예전 싸이월드가 한참 인기 있을 때 저 부반장 싸이를 들어가 봤다. 무리 없이 잘 사는 것 같더라. 울먹이면서 나한테 올 때 모른 척했던 나 자신이 참 부끄러웠다. 누구보다도 당시에 안정이 필요했을 텐데. 두 번째 이야기. 벌레 오빠.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운영과 김수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요즘 따라 상하수도에 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둥, 수질이 나쁘다는 둥. 막상 검사를 해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유가 뭘까? 소리가 난다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람? 맨홀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전화. 이름과 연락처는 받아두었지만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의문이다. 팀장님, 맨홀 안에서 소리가 난다는데요. 물 흐르는 소리? 아니요. 뭔가 기어다니는 소리래요. 천장에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랑 비슷한데 엄청 커서 맨홀 근처에서 들리는 수준이래요. 그리고 본인이 이건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하는 건데 더듬이 같은 게 가끔 맨홀 구멍 사이로 쑥 올라온다는데요. 럴커가 드디어 테란 본진에 상륙했구먼. 무슨 말씀이세요? 헛소리 좀 해봤어. 무슨 외계인이라도 들어간 거야? 더듬이라니. 그러게요. 어떻게 하죠? 본인도 말할까 말까 했다는데 우선 기다려보고 곧 추워지면 배수관 이리저리 터져나갈 텐데 진짜로 있는지도 모르는 더듬이를 쫓아다닐 순 없어. 우리가 사냥꾼도 아니고 또 이런 전화 오면 그땐 경찰이나 소방에 말해보지 뭐. 신경 쓰지 마. 네. 더듬이라. 팀장님 말씀대로 별일 아니겠지만 좀 신경 쓰이는 걸. 내가 아주 오래 찾아다녔던 사람을 생각나게 하니까. 그 사람은 더듬이가 없었으니 그 사람은 아니겠지만 좀 더 다가가서 집게를 써. 웬 집게? 대체 무슨 전개일까? 독이 있으니까 체급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네. 독.
영화 속 외계인이라도 되는 걸까? 수고했으니까 이따 맛있는 애벌레를 줄게. 오늘의 승리자를 칭찬하는 사람은 나의 오빠였다. 자신이 키우는 벌레끼리 싸움 붙이는 취미를 가진 우리 오빠. 모든 곤충이 육식을 하는 건 아니니까 때론 일방적인 살육이 되기도 했다. 오빠의 핀셋이 조심스레 껍질에 닿자 오늘 싸움에서 이긴 가시벌레는 승리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 듯 핀셋을 타고 잽싸게 오빠의 손목까지 올라왔다. 오빠가 뒤로 벌러덩 넘어지며 책상을 건드린 탓에 선수 대기실 몇 개가 바닥에 뒹굴었다. 나방 몇 마리가 덩달아 날아올랐다. 오빠, 제발 좀 그만해. 참다 못한 내가 소리를 질렀지만 오빠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선수들을 회수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상자를 탈출한 벌레의 수가 많았다. 목이 졸려왔다. 불쾌하다. 숨이 막힌다. 무언가 내 입 안으로 날아들었다.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 안에서 제 딴에는 살겠다고 버둥거리고 있다. 뭐 삼켰어. 뱉어. 뱉으라니까. 어쩔 줄 모르는 내게 오빠가 달려들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수집품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입 벌려. 입 벌리라고. 손이 내 뺨을 두어 번 세게 치더니 살짝 벌어진 틈을 손가락이 비집고 들어왔다. 어떤 합의도 없이 목구멍 근처까지 들어온 손가락이 무서워 그만 힘껏 깨물고 말았다. 그러나 손가락은 더욱 거칠게 목구멍을 휘저어댈 뿐이었다. 아, 살렸다. 홀로 몇 마리가 아재. 화려한 무늬의 나방을 목구멍에서 떼간 오빠의 손은 이빨 자국 때문에 엉망이었다. 그 1분 남짓한 사투의 시간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비명을 지르며 입을 여닫았으니까. 그러나 오빠는 내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고 본인의 상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 때문에 손에 상처를 입어서 미안하다고 오빠에게 말해야 했겠지만 지불벌레 연구실로 만든 오빠에게 느끼는 원망. 방금 전 나방 구출을 위해 함부로 내 목구멍에 집어넣고 휘저어댄 손가락. 그래놓곤 사람에게 한마디 형식적인 사과조차 없는 오빠에 대한 원망을 참을 수 없었다. 미친 새끼. 혐오의 감정을 가득 담은 욕과 시선, 내 뺨에 흐르는 한 줄기의 눈물. 그러나 오빠는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 따위로 살지 마. 다시 한번 나쁜 말. 이번엔 해놓고 살짝 후회했다. 하지만 오빠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차라리 다행인가. 조금 진정이 되고 난 후 거실로 나온다. 발바닥이 까칠하다. 기분 나쁜 예감에 발을 들어 쳐다본다. 완전히 으깨져 버린 작은 풍뎅이.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는다. 이걸 오빠가 본다면 분명 굉장히 소란을 피울 테니까. 한 발로 총총 뛰어 식탁까지 간다. 물티슈 한 장을 빼서 발을 닦는다. 또 한 장, 깨끗이 빡빡. 순돌이가 달려온다. 차라리 오빠보다 더 애정이 가는 가족은 이 녀석이다. 애교쟁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아는 우리 강아지. 간식 먹을까? 식탁에 온 김에 간식이나 줘야지. 생각이 거기에 이르러 부엌 서랍을 여니 말린 애벌레가 병 속에 가득 들어있다. 징그러운 애벌레 같으니 병을 구석으로 치운 뒤 개뼈다귀를 하나 꺼내들자 순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혀를 삐죽 내민다. 거실로 가자. 누나 따라와. 순돌이의 귀여운 모습에 조금 전 악몽 같은 기억을 떨쳐버린다. 아유, 이쁜 것. 잘했어. 엿듣는 순돌이를 쓰다듬으며 텔레비전을 켠다. 엄마 아빠 오실 때까지 아마 이 모습이겠지. 오빠는 방에 틀어박혀 자신의 연구에만 열중하고 나는 나대로 내 생활을 하고 그게 벌써 몇 년째니까. 어릴 적에도 벌레를 좋아하긴 했지만 미치광이 수준은 아니었는데 처음엔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이었다. 지금은 미쳐버린 거고 유년 시절에는 사이좋은 남매였다. 같이 매미나 잠자리를 잡아 채집통에 넣고 관찰하다 내가 무섭다고 하면 미안하다며 두 발짝쯤 떨어져서 보여주고 그러면 나도 용기 내어 한번 만져보고 같이 웃고 다음 나무를 향해 달려가던 기억이 난다. 그 뒤 오빠가 여자아이와 다니면 놀림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벌레보단 컴퓨터 게임에 집중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오빠는 벌레에 더욱 파고들기 시작했다. 곤충학자조차 오빠의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오빠의 질문은 수많은 실험과 오랜 관찰을 통해 얻어진 수치를 근거로 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도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오히려 곤충학자가 그런 결과가 나오냐며 한수배워갈 정도였다. 오빠는 더 이상 여자아이와 벌레나 잡으러 다니는 철부지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한 괴짜로 취급받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야한 비디오에 관심을 가질 때 벌레의 번식을 관찰했고 친구들이 메이커 있는 청바지에 관심을 가질 때 벌레의 무늬 패턴을 관찰했고 친구들이 힘에 따라 서열을 가를 때 벌레끼리 싸움을 시키며 좋아했기에 한 사람의 적성과 재능이 일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먹고 살기에 곤충학자라는 직업이 창창한 미래를 보장할까? 부모님은 오빠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학교 성적에 신경을 쓰라며 오빠를 심하게 닥달했다. 가족마저도 오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빠 본인의 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벌레를 몇 번 가져갔다가 불량한 패거리들의 눈밖에 난 모양이었다. 그때부터 오빠는 이름 대신 벌레 따위로 불렸는데 어느 날은 학교에서 오빠가 쓰러졌다는 전화가 걸려와 부모님이 쏜살같이 달려가 보니 병원 응급실에서 전신이 퉁퉁 부어버린 채 의식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아닌가. 자세한 이야기는 그 뒤에 알게 되었다. 체육 시간을 앞두고 패거리들이 벌레는 벌레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오빠를 벌집과 함께 옷장에 가뒀던 것이다. 벌집은 비닐로 된 봉지에 쌓여 있었지만 새어 나오는 벌떼를 막을 순 없었고 마침내 오빠는 벌떼에 이리저리 쏘이며 평정을 잃고 난동을 부리다 의식까지 잃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응급조치와 병원에서의 휴식으로 오빠의 상태는 금방 호전되었지만 표정은 그전보다 훨씬 어두워져 있었다. 퇴원 후에는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잘 보이지도 않는 방구석에 번데기라도 된 듯 콕 달라붙어 있곤 했다. 가족들이 들어가면 샤샤샥 더 어둡고 더 음습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밤이면 무언가 떠는 듯한 낮은 소리를 냈다.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엔 네 발로 바짝 엎드려 눈에 보이지 않게 기어다녔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숨길 수 없는 인기척을 느낀 우리가 바닥을 흠칫 놀라며 쳐다볼 때면 인간이라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또 샤샥 자취를 감춰버렸다. 씻는 걸 극도로 무서워했고 씻고 나도 도저히 씻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간지러울 때면 두 팔과 다리로 몸을 사각사각 갉아대었으니 피부가 닳고 닳아 각질이 잔뜩 일어나 꼭벌레의 껍데기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방에 박혀있던 오빠가 또 샤시샥 네 발로 부엌으로 몰래 들어가려던 순간 아버지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다. 정도껏 해라. 이리 나와. 몽둥이를 집어든 아버지가 마침내 오빠를 붙잡더니 몹시 매질했다. 기고 킹 사람 소리를 내. 대체 왜 이래. 왜. 아여. 죄송하다고 말해. 말하라고. 응. 응. 목소리 좀 들려달란 말이다. 응. 그만하자. 몽둥이가 바닥에 굴렀다. 아버지가 졌다. 하지만 오빠도 승자는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집안 분위기. 안방으로 들어가신 부모님. 불 꺼진 거실에 대자로 쭉 뻗은 채 몸과 마음에 가득한 고통을 말없이 참고 있는 오빠의 눈동자. 그 뒤로 오늘까지 몇 년 동안을 냉전 상태. 아버지 뒤가 하시는 초인종 소리에 맞춰 텔레비전을 끄며 회상도 멈췄다. 꼬리 흔드는 순돌이와 함께 아버지를 맞이한다. 수인아, 다음 주는 여름 휴가인데 가고 싶은 곳 없니? 계곡으로 가요. 바다는 많이 가봤잖아요.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결정하자. 오빠는요? 응. 오빠도 같이 가요. 아빠, 내가 언제 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 물어나 봐라. 나는 좀 씻어야겠다. 오빠의 방으로 간다. 노크 없이 들어가는 건 실례겠지만 중요한 이야기니까. 오빠. 샤샤샥. 뭘 또 숨어. 난 줄 뻔히 알면서.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 모나도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었지만 아직까지 기분 나쁜 건 아니니까. 오빠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아무튼 가족 여행 갈 건데 같이 갔으면 해서. 계곡으로 간다는데 희귀한 벌레가 있지 않을까. 같이 찾아보자. 같이 가자. 나도 옛날처럼 오빠랑 같이 벌레 잡으러 다녀보고 싶단 말이야. 끔찍한 침묵. 대꾸 없는 연설.
그 공원 분위기가 싫어 마음에도 없던 온갖 회유를 다 던져봤지만 답은 듣지 못했다. 수인아, 내 오빠도 다 듣고 있고 생각이 있는 거니 너무 재촉하지 마라. 네, 오빠. 나중에 밥 먹을 때 식탁 위에 과일 챙겨둘 테니까 꼭 과일도 먹어. 나 간다. 사각사각 간지러워 긁는 소리. 결국 오빠만 빼고 가족끼리 떠난 계곡 여행은 즐거웠지만 때늦은 태풍으로 인해 교량이 무너져 버렸다. 불어난 물살 때문에 구조대가 오기까지 기다려야만 했고 집에 도착할 즈음엔 예정보다 일주일이 넘게 지나버린 시점이었다. 다녀왔습니다. 아우, 무슨 냄새야. 오빠. 집에서 웬 썩은 내가. 으아, 모두의 비명이 조용하던 집안을 울렸다. 텅 빈 밥통, 열린 냉장고와 텅텅 비어버린 반찬통, 부엌 한 구석 파리와 구더기가 덕지덕지 달라붙은 채 구석구석 파먹힌 순돌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 살갗과 속것이 뒤틀린 채 썩어버린 고깃덩어리. 넋이 나간 채 주저앉은 우리 모녀는 그저 신음할 뿐이고 아버지는 몽둥이 대신 식칼을 뽑아 드셨다. 당장 나와. 내가 이러고도 인간 새끼냐. 내 소원대로 벌레 취급해 줄 테니 죽여줄까? 이 씹어먹을 놈. 순간 굉장한 속도로 뛰쳐나가는 건 벌레 흉내 대신 두 발로 힘껏 달려나가는 오빠였다. 거기서 쫓아나가는 아버지의 표정이 사리로 가득했기에 우리 모녀는 행여나 있을 불상사를 막고자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쫓아갔다. 집을 떠나 얼마나 달렸을까? 오빠가 아버지에게 거의 따라잡혔다고 생각한 순간 오빠는 열려있던 맨홀 사이로 순식간에 들어가 버렸다. 우리는 허무하게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만 구멍을 하염없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게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수색 인력이 직접 맨홀도 들어가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오빠는 결국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었다. 수인아, 뭐 딴 생각을 그렇게 하냐. 네. 뭐라고요? 전화 안 받냐고. 너 설마 졸고 있는 건 아니지? 전화가 오고 있었잖아.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운영과 김수인입니다. 네. 아, 네. 아까 그 더듬이. 아, 맞으시구나. 네. 예. 뭐라고요? 혼란스러워. 아까보다 훨씬 복잡해.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니겠지만 아니어야 해. 더듬이가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벙쪄 있어. 돈 달래? 아니면 너 보고 욕하디? 아니요. 그럼 원하는 게 뭔데? 구조대에 전화할까? 아니요. 아니요. 김수인. 정신 차려. 누가 보면 귀신에 홀린 줄 알겠다. 대체 왜 그러는데? 팀장님, 더듬이가 아니래요. 그럼 뭐래? 손가락이요. 뭔 개소리야. 손가락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조금 길어서 더듬이인 줄 알았는데 방금 확실히 봤다는데요. 조금 긴 손가락에 손톱이 한 번도 안 깎은 것처럼 아주 길었대요. 울버린인가 뭔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그놈인가 보네. 전화 온 분 창의력 대장이네. 어릴 때 싱크빅 좀 푸셨나 보네. 팀장님, 더듬이가 아니래요. 손가락이래요. 아이씨 이거 진짜 오늘따라 상태 메롱이네. 야, 그래서 경찰 부를까 아님 소방 부를까? 확실히 말해. 너 계속 멍 때릴래. 더듬이가 아니야. 그래, 더듬이가 아닌 게 당연하지. 손가락이래. 근데 그럼 혹시 만약에 아주 만약에 세 번째 이야기 군대 이야기 이건 나랑 회사 동기인 사람이 말해준 건데 군대 이야기야. 내 동기가 분대장도 끝내고 말년 때 일인데 말년 휴가를 나갈 때쯤에 부대의 신병 위로 휴가를 나가는 후임이 있어서 같이 나갔대. 그 신병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부모님 두 분 다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집안도 좋은 후임이었대. 그래서 그런지 성격도 좋고 인기도 있고 나름 A급 후임이었는데 휴가 나가는 날이 같아서 같이 터미널에서 국밥에 소주도 한잔하고 헤어졌대. 신병 위로 휴가는 4박 5일이고 말년 때 정기 휴가는 10일이어서 같은 날 휴가를 나갔어도 그 후임이 먼저 휴가를 복귀하는 날이 빨랐대. 내 동기가 말년 휴가를 보내고 부대에 복귀하니까 부대가 엄청 혼란스럽더래. 그 이유는 휴가 나갔을 때 같이 나갔던 그 후임이 신병 위로 휴가를 복귀하고 하루 이틀 있다 창고에서 목매달고 자살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후임의 부모님이
거의 속옷 비슷하게 나시만 입고 부대에 급하게 오셔서 거의 실성하시고 우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부대에서 자살을 하면 병사 가족들이 직접 확인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하거든. 아마도 그 현장을 봤으니 그럴만도 하지. 암튼 그 사건이 있던 후로 그 창고를 허물고 그 옆에 새로운 창고를 만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 이유가 또 그 위임이 자살했을 때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양쪽 전부 칼로 긋고 자살해서 바닥에 피가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질 정도였대. 그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그 창고를 허물고 옆에 새로운 창고를 지었다고 하더라고. 네 번째 이야기, 두통. 조언나 선생님, 두통이 가시지 않으면 메일을 보내라고 하셨죠. 머릿속이 뜨겁고 지끈대 죽겠습니다. 엄청나게 느린 폭발이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아,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요. 창문을 열고 바깥 바람을 좀 쐬었습니다. 약국에 들렀으면 좋았겠지만 전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눈도 침침하고 아예 집중할 수가 없어요. 처방해주신 약들은 처음엔 잘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두통을 악화시키는 것 같네요. 치료하려고 하니까 화가 났다는 듯이요. 확실히 들리기 시작한 환청도 문제예요. 이거 부작용인지 뭔지 몰라도 엄청 겁나요. 변이라도 일으키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무슨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무시하면 두통이 심해져요.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첨부에 보냈던 편지랑 너무 똑같아요. 그 남자는 자기 여동생이 미치기 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물론 전부 다 신뢰할 만한 정보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고통을 묘사한 부분, 제가 겪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녀는 환청이 전부시켰다고 말했어요. 마당 곳곳에 그녀 남편의 몸이 널려 있었던 그 사건이요. 떠올려 보려고 말하면 경기를 일으킨다더군요. 그녀가 명령을 거부하면 두통도 심해졌대요. 마치 두통이 그녀를 벌주는 것 같았다고요. 두통이 운전대를 잡고 그녀 자신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달려야 했다고요. 얌전히 집에 있으라고 상사가 전했어요. 일주일간 자택 근신이래요. 제가 기절하고 나서 있었던 일에 화가 꽤 난 듯했어요. 동료들을 겁먹게 만들었대요. 아니, 나도 그게 새로 썬 프린터인 건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려. 손에 깁스도 했어요. 그놈의 프린터. 그리고 그 망할 문은 또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방에서 생각해 봤는데 뭐 원래 고장난 문이긴 했죠. 저 때문에 새 문으로 바뀐 건 다행입니다. 기다려보세요. 이상해 보이는 건 알지만 정말로 기절하고 나선 기억이 없어요. 그냥 고통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펑 이렇게. 그리고 길 한복판에서 경찰한테 붙잡히는 창피를 당했어요. 아이들을 겁줄 생각은 결코 없었는데 내가 못 믿었겠지요. 하지만 저한테 남은 희망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지금 그 녀석이 활동하고 있어요. 내 뇌를 바이스처럼 꽉 쥐어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조종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 지시해요. 이메일을 치게 놔두는 건 뭐랄까. 날 도발하는 것 같아요. 곧 저는 이 두통에 집어삼켜지겠죠. 나 자신이 아닌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찾아갈 테니 내일 중 예약을 잡아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부디 오늘 밤은 문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모두한테 말해두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선생님 뿐입니다. 5번째 이야기, 하수업이 괴담. 나는 가위에 잘 눌리는 편이다. 어렸을 때부터 가위에 잘 눌렸던 나는 면역이 생긴 건지 곧잘 깨고 이젠 무섭지도 않았다. 그러다 다시금 가위에 공포를 일깨워준 일화가 생겼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온 후 나는 가볍게 씻고 침대로 향했다. 나의 몸은 피로에 찌들어 잘 움직이지 않았고 곧 가위에 눌릴 거라 예상했다. 이젠 내가 가위에 눌릴 상태인지 아닌지까지 예측 가능했으니 말이다. 나는 정확하게 가위에 눌렸고 아까 들어올 땐 거실에 안 계시던 아버지께서 멍한 표정으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신 것이 눈에 간신히 들어왔다. 침대에서 본 거실의 풍경은 약간 괴리감이 느껴졌다. 뭐가 켜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리 없는 노란 화면이 푸르게 변하거나 붉게 변했고 그것을 멍하게 초점 없는 눈으로 무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 허수아비 하나가 서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를 위험한 감정에 아버지를 부르려고 손가락 발가락에 온 힘을 집중시켰지만 식은땀만 날 뿐 아무 효과가 없었다.
힘이 빠져나가는 찰나 허수아비의 가늘고 긴 몸통이 위로 살짝 들리는가 싶더니 바닥을 탁 하고 한번 내리치며 아주 살짝 내 쪽으로 몸을 틀었다. 허수아비의 머리에는 눈도 코도 입도 없는 황급비였지만 잘 보이지 않는 나를 쳐다보려 노력하는 것 같았다. 한 번 더 허수아비는 몸을 돌렸다. 더러운 긴 팔 카라티 사이로 삐져나온 지푸러기들이 흙먼지를 떨어뜨렸고 아버지와 TV는 그대로 멈춰 있었다. 타. 이제 거의 나와 15도 정도의 각도를 남겨두고 한 번 더 틀었다. 타. 몸을 완전히 내 쪽으로 튼 허수아비는 잠시 정적 속에 멈춰 있었다. 나는 이쯤 되면 이제 손가락 중 하나 정도는 움직이겠지 싶어 힘을 주어봤다. 탁탁탁. 몸에 집중하느라 못 본 사이 허수아비는 아까보다 가까이 내 방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눈을 떼지 않고 손가락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탁탁탁. 그러자 빠르게 내 방 쪽으로 허수아비가 이동했다. 허수아비가 내 방문에 팔이 걸려 튕겨져 나갔다. 나는 안도했다. 못 들어오겠지 싶어서 나는 내 손끝을 바라보며 힘을 주기 시작했다. 너무 빠른 타격음에 소름 끼쳐 문을 쳐다보니 허수아비는 자기 팔이 부러져라 방문에 부딪히고 있었다. 허수아비가 문 바로 앞이라 잘 보이지 않았고 나는 발가락 손가락 어디든 힘이 들어가라고 머릿속으로 아우성치며 발버둥 치려 했다. 허수아비는 문 밖에서 나지막하게 뛰고 있었을 뿐이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안도하고 눈을 감았다. 다시 방문을 쳐다보았다. 나는 팔만 들어와 있는 허수아비를 보고 다시 미친 듯이 고개를 저어보려고 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내 앞으로 허수아비는 옆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천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얼굴로 추정되는 헝겊이 기괴하게 웃는 모습으로 찢어졌고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기절했다. 아침에 일어난 나는 그날 전신에 근육통으로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됐고 침대는 지린 것처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위에 걸릴 것 같은 날엔 집에서 자지 않거나 아예 PC방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다. 6번째 이야기, 고등학생 시절의 괴담. 저희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남자반 여자반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3학년 되던 해부터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반까지 남녀 합반으로 바뀌었고 4월 정도 학기 초에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 수업이었는데 선생님도 착하고 좀 물렁하신 분이라 다들 졸고 조용했습니다. 운동장에 체육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정도로 조용했고 선생님 수업 소리와 책 넘기는 소리 정도. 저도 졸음이 오면 바로 자려고 그냥 공책에 낙서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분단 가장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 뒤에 바로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총 3분단까지 있었고요. 제가 가운데 분단에 있었죠. 엄청 조용한 그 시간에 갑자기 귓속말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될 이상한 단어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들이 귀에 들렸어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귓속말이 틀림없었습니다. 친구가 바로 옆에서 귀에 대고 하는 말처럼 인기척과 숨소리가 같이 느껴졌거든요. 순간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아무리 지금 이 선생님이 만만하고 안 무서워도 그렇지.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나한테 귓속말을 하는 애가 누굴까 궁금해서 바로 옆을 쳐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낙서를 하고 있는데 그 귓속말이 또 들리는 겁니다. 이번엔 반대 귀 쪽으로요. 그래서 제가 옆을 쳐다보면서 두리번 했는데 제 옆에 있는 여자애가 두리번 거리면서 당황해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 여자애랑 저랑 두리번거리면서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몇 분 동안을 서로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그 여자애가 공책으로 적더라고요. 야, 너도 들었어? 들었지? 너도 들은 거 맞지? 확실하지? 뭐라 그런 거야? 똑바로 들었어? 대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귓속말이 다시 들리더라고요. 그 여자애는 바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교탁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조용하던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사건은 그냥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풀어놓으니 그다지 무섭지도 않은데 그때 그 사건 겪고 한참을 가위 눌리고 귓속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7번째 이야기, 누렁이. 제가 5살 때쯤의 이야기예요. 그때의 기억은 엄마 말대로
우리 집 뒷마당에 누렇고 털이 부실거리는 큰 똥개 한 마리가 메어져 있었고 정확하게 집 구조도 기억이 나는데 그 개가 어떻게 된 건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누가 그때의 기억만 지워버린 것처럼. 우리 집은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했어요. 집이 못 살아서였는지 그 가게에 딸린 안채에서 생활했어요. 구조가 좀 특이했는데 가게 앞은 큰 대로변이었고 안채의 뒤쪽으로 나무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열면 재래식 주방 겸 연탄 떼는 곳이 있었고 주방 문을 또 열면 가정집 앞마당이 있었어요. 2층 주인 집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는 곳에 계집이 있었고 그 집 맞은편이자 우리 집 주방 문 옆쪽으로는 또 가정집이 두 채 있었고요. 그 집들은 슈퍼와 기억나지 않은 가게 하나 우리 집처럼 안채로 이어진 집들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언니들이랑 어울려 놀던 기억이 나요. 엄마 말로는 그맘때에 전 말도 잘하고 사고도 많이 치는 아이였는데 그 개를 엄청 예뻐했었대요. 큰 개인데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등 위에 올라가서 타고 다니고 그 개가 자주 똥을 먹었는데 그 똥을 못 먹게 제가 맨손으로 치워버리고 그랬다더라고요. 그 개는 제 기억으론 우리 집 개인 줄 알았는데 주인집 개였대요. 그 시절의 견생들이 거의 그랬듯이 산책 한 번 못하고 짧은 쇠줄에 매어져 짬밥만 먹고 크던 아이였는데 그마저도 주인집이 잘 안 줘서 비쩍 말라 있었대요. 엄마가 그 집에 이사가서는 자주 밥을 챙겨줬는데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한텐 곁도 안 주는 개가 저한테는 해코지도 안 하고 잘 놀아줬다더라고요. 저는 뭘 먹어도 저 한 입 누렁이 한 입 이러면서 나눠 먹었고 그게 종종 엄마를 시겁하게 했던 일들이라고 해요. 그러던 중 엄마가 옆집에 있는 아저씨와 얘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는 철학관인지 무당인지 뭐 그랬다는데 기억나지 않는 가게가 아마 그 아저씨 안채였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엄마를 보고 걔를 한번 보더니 하찮은 미물도 은혜를 알고 보온을 하겠구나.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네요. 엄마는 뭔 소린가 싶어 물어봤는데 그 아저씨는 애 혼자 두지 마소. 이 한마디 하곤 담배 한 대 피고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 후로 얼마가 지났는데 엄마는 수레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폰에다 퍼주는 걸 공원 같은데 종종 나가서 팔고 그랬는데 그날은 제가 아파서였는지 데리고 못 나갔고 아버지는 거래처에 나가야 했다네요. 그땐 휴대폰도 뭣도 없던 시절이니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오토바이 타고 엄마를 집으로 오려고 하려고 저를 잠시 놔두고 갔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난리가 난 거죠. 집에 오니 저는 자다 깨서 울고 있고 주방 문이 활짝 열려서는 주방은 쑥대밭이고 스테인리스 그릇이며 숟가락이며 앞마당으로 나뒹굴고 순경들이 와서는 옆집이랑 집주인하고 얘기하고 있었더라네요. 이게 뭔 일이냐면 난리가 나서 자초지종을 묻는데 경찰 발밑에 누렁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는 죽어있더라고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얘는 또 왜 이러냐 하니 슈퍼집 아줌마가 누구 엄마 왜 이제 왔냐며 큰일 날 뻔했다고 운을 뗐대요. 도둑이 앞마당으로 연결된 샛길로 들어왔는데 우리 집은 앞마당 쪽은 문단속을 잘 안 해놔서 털기가 좋았는지 들어가려는데 누렁이가 계속 짖었대요. 다들 바쁘기도 하고 주인집도 개가 자주 짖으니 별 신경 안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도둑이 들어왔다고 짖은 거였나 보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참 있다가 박살나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멈춤과 동시에 개 비명소리가 나서 나와보니 웬 남자가 개를 칼로 찔렀는지 개는 죽어있고 남자도 피투성이인 상태로 쓰러져 있었대요. 슈퍼집 아줌마가 건너편 대로변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난리가 났다고 신고하고 경찰들이 같이 왔는데 남자는 피를 너무 흘려서 도망도 못 가고 누워 있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잡혀가고 경찰 한 분이 남아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상황을 보니 누렁이 목엔 엄청 두꺼운 쇠줄이 있었는데 그게 다 끊어져 있고 목에도 쓸린 상처가 있는 거 보니 그느라 애쓴 것 같다고 하면서 걔가 아줌마애 살렸네 하며 하더라네요. 도둑이 저한테 해라도 입힐까 싶어서 힘들게 목줄을 끊고 나와서 도둑한테 덤벼서 싸우다가 머리랑 목배 쪽에 칼을 맞고 죽은 것 같다면서 착하고 짠하다고 꼭 좋은데 묻어주라고 했대요. 엄마는 그 얘기 듣고 안도감과 죽은 개한테 고마워서 펑펑 우는데 집주인이 매정하게도 이미 죽은 개 탕이나 끓여야겠다고 해서 엄마가 울다 말고 정색하면서 개값 줄 테니 그러지 말라고 싸워서는 누렁이 포대에 담아서 뒷산 높은 곳에 묻어주고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원래도 동물을 좋아했지만
이야기들은 후로는 걔한테 더 정이 많이 가요. 그래서 알렉사 권유당하던 아픈 개 약 먹고 죽을 뻔한 애도 성심성의껏 치료해서 제 손에서 예쁘게 잘 크다 가고 그랬어요. 미안하게도 누렁이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서 그게 좀 슬프긴 한데 녀석이 나 울지 말라고 나쁜 기억 안 나게 해주는 건지 예쁜 기억만 남기고 갔네요. 그곳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